자, 핵심 문학 24강 시작하겠습니다. 217쪽 펴시면 되고요. 서포 만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일종의 비평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포는 김만중의 호이기도 하죠. 자, 문학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 볼게요. 송강, 정철이죠. 관동별곡, 그 다음에 전후 삼위인곡,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이네요. 우리나라의 이소희나 훌륭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문자, 맥락상 한문이에요. 한문으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악인들이 구전해서 서로 이어받아 전해지고 한글로 써서 전해질 뿐이다. 자, 어떤 사람이 칠원시 말 그대로 한문으로 옮겨 쓴 거죠. 자, 칠원시로서 관동별곡을 번역했지만 아름답게 될 수가 없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서는 우리말로 표현되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혹은 택당이 소시에 지은 작품이라고 하지만 이는 옳지는 않고, 자, 2번 보면 구마라스비 말하기를 인도인의 풍속은 가장 문체, 문장의 멋을 숭상해서 그들의 참불사는 극히 아름다운데 이제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그 뜻만 알 수 있지 말씨는 알 수 없다 하였다. 즉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내용만 전달될 뿐이고요. 원래 언어로 쓰였을 때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3번 보시면요.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표현된 것이 말이요. 말에 가락이 있는 것이 시가 문부이다. 말 그대로 이제 한문 작품들 얘기하는 거죠. 사백의 말이 비록 같지는 않더라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그 말에 따라 가락을 맞춘다면,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 나라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얘기죠. 다 같이 천지를 감동시키고 귀신을 통할 수가 있는 것은 유독 중국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뭡니까? 한문으로 써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정서,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다. 그죠? 말 그대로 우리의 정서는 우리말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주체적인 문학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문학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니까 일종의 어떤 관점이 나타내는 거예요. 효용론적 관점이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자기 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표현한 것이다. 한문 얘기하는 거죠. 설사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다. 흉내내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염집 골목길에서 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나무꾼이나 물기는 아낙네들이 에이아디야 주고받는 노래가 저속하다 해도 그 진가, 진정한 가치를 따진다면 정령 학사 대부들의 이른바 시부, 한문 작품들이죠. 한문으로 쓰인 작품들과 같은 입장에서 논할 수는 없다. 우리말로 쓰인 작품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 삼별곡은 그죠? 천기의 자바람이 있고 단어 뜻은 가볍게 확인하세요. 이속의 비리함도 없으니 자고로 좌해. 우리나라 가리키는 겁니다. 당대 조선이죠. 조선의 진문장, 참된 문장은 이 세 편뿐이다. 왜요?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 편을 가지고 논한다면 후미인곡, 즉 송미인곡이 가장 높고 관동별곡과 전미인곡, 삼미인곡은 그래도 한자를 빌려서 수식을 했다. 이 세 개가 가장 뛰어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말 표현이 두드러진 후미인곡, 송미인곡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주체적인 문학관 그리고 문학에 대한 효용론적 관점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박지원의 일야 구도하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219쪽이죠. 자, 일야 그러면 하룻밤에 구도 9번 건넜다는 얘기죠. 어디를? 강을 9번 건넜다는 이야기. 뭔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겠죠. 자, 1번 지문은요. 중국강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수는 두 산 틈에서 나와 돌과 부딪혀 싸우며 물 흐르는 소리 묘사하는 건데요.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머리와 우는 여울과 노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굽이쳐 돌면서 우는 듯 소리치는 듯 바쁘게 호령하는 듯 항상 장성을 깨뜨릴 형세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표현 방식 좀 보죠. 그죠? 말 그대로 놀람 파도 성남 물머리 등에서 의인법 쓰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는 듯 소리치는 듯 해가지고요. 지규법. 그죠? 그 다음에 굽이쳐 돈다 이런 데서 시각 그리고 운다 소리친다 호령한다 청각 이미지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물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8번째 줄 보시면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니 강물 소리는 듣기여에 달렸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집 앞에 있던 시냇물 소리가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르게 들렸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이 그대로 소리로 나타나는 것 같았다는 거니까 이것도 표현 보면
감정이입의 방식을 통해서요.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어휘는 가볍게 확인만 하세요. 요거 2018년에 지방지 7급에서 이 부분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거. 요거 불교 용어기는 한데 일체 유심주 안 적어도 돼요. 221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그래서 모든 일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내용과 관련이 되는 거죠. 2번 지문 볼게요. 자, 현재 상황 나와 있죠. 지금 나는 밤중에 한강을 9번 건넜다. 그죠? 현재 상황 나와 있고요. 2번 지문의 넷째 줄은요. 지금 상황 이전에 상황이 나와 있는데 물 건널 때, 강 건널 때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길래 그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줄 알았더니만 물이 너무나 거세게 흐르기 때문에 눈으로 봤다가는 어지럼증이 일어서 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하늘을 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그 위험함이 이와 같으니 물소리도 듣지 못하고 요동들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물소리가 크게 울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는 그죠 과거에는 낮이어서 오직 보지 않는 것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뭡니까? 소리에는 관심이 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소리가 없다고 들렸던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줄 볼게요. 3번 지문에 5번째 줄 맨 끝에 보시면요. 지금 나는 밤중에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는 위험한 것을 볼 수 없으니 신경이 어디로 쏠려요. 온통 귀로 쏠린다는 거죠. 낮에는 물이 보였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에 신경 쓰느라고 마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착각된 거고요. 지금은 밤이기 때문에 뭡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신경이 귀로 쏠려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 다음에 무섭다는 거죠. 무서웠다는 거죠. 그래서 4번에서 깨달음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도다. 마음이 어두운 자. 여기서 마음이 어두운 자는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 목 들리는 것과 그다음에 목 보이는 것이 누가 되지 않고 그죠? 뭐 말 그대로 괴로움이나 손해가 되지 않고요. 이목만을 말 그대로 자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만을 믿는 자, 감각에 집중하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혀져서 병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뭡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즉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마부가 발을 말굽에 밟혀서 뒷차에 실리었으므로 나는 드디어 혼자 고삐를 늦추어 강에 띄우고 무릎을 구부려 발을 모으고 안장 위에 앉았으니 한 번 떨어지면 강이나 물로 땅을 삼고 땅처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물로 옷을 삼으며 물로 몸을 삼고 물로 성정을 삼으니 마음은 한 번 떨어질 것을 판단한 터이므로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해가지고요.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자, 내 귀 속에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결국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 옛날 우는 강을 건너는데 황룡이 배를 등으로 져서 지극히 위험했으나 사생의 판단이 마음속에 밝고 보니 그죠? 뭐 내가 지금 죽을 때라면 죽을 것이고 살 때라면 살 것이다라고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평정심을 유지한 거죠. 그랬더니만 용이거나 지렁이거나 크거나 작거나가 좋게 관계될 바가 없었다. 소리와 빛은 외물이니 외물이 항상 이목에 누가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똑바로 보고 듣는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이 같다라는 즉 외물에 현혹되면 똑바로 보고 듣는 것을 잃게 즉 본질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인생이 세상을 지났는데 그 험하고 위태로운 것이 강물보다 심하고 보고 듣는 것이 문득 병이 되는 것임에라라고 해가지고요. 외물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흐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증언하고 경고하겠다. 결국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그저 본질에 주목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고요하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고전을 이렇게 막 보면 안 되는데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기능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수필 범주, 말 그대로 이제 편지글인데요.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제목에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죠. 일단 1번 지문 가볍게 보면 시골에 살면서 과수원이나 남새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버림받는 일이 될 것이다. 비난받는다는 얘기죠. 나는 지난번 국상이 나서 이거 정조의 승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바쁜 가운데서도 만송 10그루와 전나무 한두 그루를 심어둔 적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집에 있었다면 그러면 지금은 집에 없다라는 거, 유배에 와 있는 상황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자, 뽕나무, 그다음에 배나무 등등등 여러 가지를 가꾸고 심었을 거다라고 다양한 예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작물들이 다 실질적인 쓰임이 있는 실용적인 작물이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 있고요. 자, 1번 지문의 마지막 세 줄이요. 너희들이 국화를 심었다고 들었는데 국화 한 이랑은 가난한 선비의 몇 달 동안의 식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 이때 이제 국화가 그 선비들의 사대부들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다 보니까 국화를 재배하면 팔아서 꽤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국화를 직접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화를 팔아서 살림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낱 꼭 구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생지왕, 끼무룩, 청궁 요거 다 약재로 쓰이는 거고요. 쪽이나 꼭두선이 염료로 쓰이는 다 실용적인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마음을 기울여 잘 가꿔 보도록 해라 해가지고요. 과수원 남새밭 가꿀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지문 보면 남새밭 가꾸는 데는 땅을 반반하게 고르고 이랑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며 흙은 가늘게 부수고 깊게 갈아 분가루처럼 부드러워야 한다. 그 다음에 신을 고르게 뿌리고 모종은 성기게 해야 한다 해가지고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단계를 설명하는 과정의 방식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들들에게 과수원 남새밭 가꿀 것을 당부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자상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치도 얘기해주고 있네요. 마지막 두 줄이요. 예, 저약하고 본농사에 힘쓰면서 부업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 그죠? 이 남스박 가꾸는 일이다라고 해가지고요. 남스박 가꾸는 일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검 두 글자를 유산으로 해가지고요. 밭대기 정도 물질적인 유산은 마련하지 못했지만은 정신적인 교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3번 지문의 넷째 줄이요. 한 글자는 근이고 한 글자는 검이다. 이 두 글자는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 물질적인 것보다도 낫다. 그래서 일생 동안 써도 다 닳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4번에서 먼저 부지런함이란 그죠? 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얼 뜻하겠는가 해가지고요. 묻고 이것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그랬으니까 문답법으로 근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이런 것들 예시의 방법 쓰고 있는 거죠. 자, 침대할 일을 저녁대로 미루지 말며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도록 하고 비 오는 날 해야 할 일도 맑은 날까지 끌지 말아야 한다. 이 예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부지런함의 의미는 뭡니까? 일을 미루지 않고 제때하는 것. 또요. 늙은이는 앉아서 감독하고 또 예를 들면서 223쪽으로 갑니다. 첫째 줄. 자, 부인들은 길쌈을 하느라 한밤중이 넘도록 잠을 자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한 사람도 노는 사람 없이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것도 부지런함이라는 거죠. 자, 요약까지 해주고 있네요. 요컨대 집안의 상하 남녀 간에 단 한 사람도 놀고 먹는 사람이 없게 하고 잠깐이라도 함가롭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부지런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5번에서 이제 검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검이란 무엇일까 하면서 역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얘기해 주면서 의복과 음식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검의 의미를 설명할 때 문답법과 예시의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의복이란 몸을 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고운 비단으로 된 옷, 말 그대로 검소한 게 아니라 사치스러운 거겠죠. 이제 이런 표시임이 잘 알 수 있죠. 자, 조금이라도 해지면 볼품없는 것이 되어버리지만 텁텁하고 값싼 옷감으로 된 거, 검소한 거죠. 약간 해진다 해도 볼품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벌의 옷을 만들 때 앞으로 계속 오래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말 그대로 검소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화려함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물건을 만들고 쓰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의 밑에서 둘째 줄에요. 자, 곱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지 않게 되고 투박하고 질긴 것을 고르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된다.
또 6번 지문에서는요. 음식의 예를 통해서 검소함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고기나 생선이라도 입 안으로 들어가면 더러운 물건이 되어버린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건 나쁜 거지만 사람의 자기의 입과 입술을 속이는 것은 괜찮다. 그러면 입과 입술을 속여서 검소하게 지내야만 가난을 이기는 건데 입과 입술을 속인다는 게 이제 7번 그죠? 지문에 나와 있죠. 한번 볼게요. 금년 여름에 내가 다산에서 지내면서 상추로 밥을 싸서 덩이를 삼키고 있을 때 상당히 검소하게 먹는 거죠. 저도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진짜 안 넘어가요. 하다못해 쌈장이라도 올려야 넘어가더라고요. 자, 구경하던 옆 사람이 상추로 싸먹는 거, 검소하게 먹는 거죠. 김치 담가 먹는 거. 이 기준으로 본다면 양념된 거니까 사치스럽게 먹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답해서 그건 사람이 자기 입을 속여 먹는 방법입니다. 이게 앞에서 얘기한 입과 입술을 속이는 건데 적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맛있고 기름진 거, 그죠? 아주 좋은 음식, 그죠? 막 그 사치스러운 음식만 먹으려고 애써서는 변소에 가서 대변 보는 일에 힘을 소비할 뿐이다. 그러한 생각은 자 검소하게 지내려는 생각은 당장의 어려운 생활 처지를 극복하는 방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방편일 뿐만 아니라 귀하고 부유하고 복이 많은 사람이나 선비들이 집안을 다스리고 몸을 유지해가는 방법도 된다. 말 그대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요. 검소하게 살려는 생각을 한다면 바른 생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부유한 사람에게도 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검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거고요. 자, 근과 검 이 두 글자 아니고는 손댈 곳이 없는 것이니 너희들은 절대로 명심하도록 하라라고 해가지고요. 자, 주제 파악하는 건 어렵지는 않고요. 자, 예시, 문답법, 대조의 방식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 특히 소재 대조되는 것들은 우리 소재의 성격 파악하는 문제로 잘 응용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25쪽에 판소리 나와 있죠. 이제 이게 소설로 나오느냐 판소리로 나오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여기 흥부가에 나와 있는 진양조, 자진몰이 이런 것들은 판소리 창할 때의 장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 1번 지문에서는요.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흥부 아내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죠? 이게 다 운명 탓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1번 지문에서는 삼순구식은 한번 괄호 쳐주죠. 괄호. 가난한 상황, 그러니까 30일에 9끼 먹는다 해가지고요. 가난한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괄호치고 어휘 문제로 응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흥부가 들어와서 이제 박을 그죠? 내려다가 갈라서 박수 끓여 먹고 바가지 팔아다 양식 팔고 그죠? 이때 양식을 판다는 것은 양식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나무 사서 어린 자식을 구안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박 뭡니까? 우리 알다시피 제비가 물어준 박씨를 심어서 난 박이죠. 3번 지문 안일이는 이야기로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판소리에서. 자, 일단 박을 가르고 놨더니만 뭡니까? 상자가 들어 있고요. 그죠? 거기에 박흥복 씨 열어보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이제 열어봤더니만은 다음 페이지 226쪽에 쌀과 그 다음에 뭡니까? 돈이 수북수북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4번에서 흥부가 좋아하는 게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돈에 대한 흥부의 가치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볼게요. 얼씨구나 좋을시고 얼씨구나 좋을시고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구나 얼씨구나 좋을시고 돈 봐라 돈 봐라 얼씨구나 돈 봐라. 잘난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잘난 돈을 그죠 원하고 못난 사람도 잘난 돈을 원한다. 모든 사람이 돈을 원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만 추구하는 세태를 은연중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살직권을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돈이 사람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자, 이놈의 도나 아나 도나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야 이 자식들아 춤춰라. 어따 이놈들 춤춰라. 돈 보니까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저도 이런 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수분 이런 거. 자, 얼씨구나 좋을시고 둘째로만 말 듣거라. 건넌말 건너가서 너 그 백부 큰아버지 놀보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형제 볼란다. 형이 자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와중에도 형을 챙기는 우애를 중시하는 흥부의 모습도 드러나죠. 자, 얼씨구나 좋을시고 지화자 좋을시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부를 찾아오. 나도 내일부터 기민을 줄란다. 굶주린 백성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돈을 가치 있게 쓰려고 하는 거네요. 자, 얼씨구나 좋을시고 여부시오 부자라고 자세 말고 그죠? 말 그대로 과시하지 말고 가난타고 한탄하지 마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보고 기뻐하는 흥부의 모습 나와 있고요. 이 뒤에 스토리는 알 겁니다.
자, 작품 감상하기 2번 같은 거 한번 가보죠. 그죠? 주제가 역시 양면적으로 드러나는데 표면적으로는 형제간의 우애, 권선징악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고요. 놀보가 나중에 혼나잖아요. 그리고 이면적으로는요. 이때 흥부를요. 이 몰락한 양반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놀보, 그죠? 부자라서는 놀보를 신흥 부유층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몰락한 양반 계층과 신흥 부유층 간의 빈부 갈등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 흥부가는요 가난하게 살고 막 몇푼도 팔러 다니고 해서 되게 비극적인 장면, 슬픈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해악성이 두드러진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마지막 작품이에요. 민속극의 봉산탈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구전됐던 것을요 그냥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되죠. 자, 이거 전체 7개의 독립적인 이야기가 묶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6과장의 6번째 이야기, 6번째 에피소드 정도로 보시면 되죠. 양반춤이고요. 자, 일단 1번 지문 보면 말뚝이와 양반 삼형제가 나오죠. 여기 나온 말뚝이가 양반을 풍자하고 전면에 나서서 조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물을 우리가 묶어서 방제형 인물이라고 하고요. 양반 삼형제 등장하는 부분에 보면 밑줄 1번 보세요. 밑줄 친 1번.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그 다음에 2번에 샌님과 서막님은 언청이 신체적 불구를 지닌 걸로 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도련님이 입이 삐뚤어졌고 그리고 도련님의 행동이 4번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라고 해가지고요. 양반들을 신체적인 불구를 지닌 존재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반 계층을 희화화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양반충 과정을 보면요. 일정한 이야기가 반복되거든요. 순서가 반복되는데 봉산탈춤에서 인물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 그래서 제담이라고 하고요. 이 제담에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보세요. 말뚝이가 먼저 2번 지문이 쉬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알리면서 판을 정돈하는 거죠. 자, 양반 나오신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양반의 위엄. 아주 대단하신 양반 나오니까 모두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근데 자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즉 높은 벼슬을 하고 퇴로제상 물러나와서 제사로 있는 양반이 아니고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에서 반자 따온 그런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자 계잘량은 개가죽으로 만든 방석이고요. 그 다음에 개다리 소반은 개다리 밥상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양반은 문반, 무반, 동반, 서반할 때 그 양반이 아니라 개가죽 방석에서 양자 따오고 개다리 밥상에서 반자 따온 그런 양반 즉 정식 양반이 아니라 계자식들이라고요.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뚝이가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언어 유희의 방식 알아두시고 그랬더니 양반들이 이놈 뭐야라고 해가지고요. 호통을 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말뚝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양반들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 노론, 소론, 호조병도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높은 벼슬하고 퇴로 재상 물러나와서 재상으로 계신 이생언네 삼형제문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라고 해가지고요. 뭡니까? 모두 뭐하고 있어요? 예, 말뚝이가 변명하고 있고요. 변명하고 양반들이 이 생원이래 우리 보고 양반 나온다고 했대라고 안심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어울려서 춤을 추고 있죠. 그래서 갈등이 형성됐다가 말뚝이의 변명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요. 춤은 이 갈등이 반복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물론 제담에 한 이야기가 끝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기도 하죠. 자,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구조의 반복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볼게요. 보세요. 말뚝이가 놀렸는데 양반들이 뭡니까?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의 어리석음을 부각하면서 희화화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반들이 이렇게 바보들이야라고요. 양반들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다음에 3번 지문 볼게요. 말뚝이가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이게 이제 우리 민속극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요. 지금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연극과는 다르게 그죠? 이 무대와 객석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즉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동일하다는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양반들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말뚝이가 뭐 할 차례예요? 조롱할 차례죠.
자, 짤짤한 곰방대, 말 그대로 평민들의 담뱃대입니다. 이걸로 피우지 말고 연죽전 담배가게 가서 돈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 이런 고급 담배대를 한 발 가우 매우 긴 것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병죽 이런 담배대 고급 담배대를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기 재령의 나무리에 지명이에요. 거의 개 낚시 걸듯 죽 걸어놓고 잡수시오. 자, 이게 맥락상 조롱하는 차례인데 조롱할 차례인데 이게 왜 조롱이 되는지 모르겠죠.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양칠간죽 자문죽 등의 고급 담배대는요. 당대 평민들이 피우지 못하던 그죠? 양반들의 담뱃대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양반들 앞에서 양반들이 피우는 고급 담뱃대로 맞담비질 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야 저기 할아버지한테 가서 너 담배 들고 와서 할아버지 불 좀 붙여주세요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맥락은요. 지금 구경하는 관객들 평민들에게 양반들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라고 함으로써 양반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뭐 양반들 그러면 뭐야 호통치고요. 다음 페이지 말뚝이가 이 양반들 어찌됐소 양반 나오시니까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고 담배불 끄고 그다음에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헌화는 춘향전에서도 봤었네요. 그랬더니 양반들 또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춤추죠.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4번 지문 말뚝이 쉬 하면서 정돈하고요.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역시 민속국의 특징이 드러나죠. 자, 악공들에게도 말을 건넬 수 있는 겁니다. 무대와 객석이 엄밀하게 구별되지 않으면서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동일하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자, 오음육률 다 버리고 고급 음악 버리고 버더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준 쳐두어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풀필이 불어다 주라는 겁니다. 바가지 장단 이 천민들 음악이나 연주에 주라는 거죠. 양반들을 거지 새끼 취급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양반들 화내고요. 이 양반들 어찌됐소 용도해금 북 장구필이 젖대 한가락도 빼놓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아름답고 멋들어지게 치라고 한 겁니다. 라고 이제 변명하고요. 양반들 다시 안심하고 춤추죠. 자, 5번에서는 시작하는 사람이 달라지죠. 생원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생원이 쉬 얘기하고요. 말뚝아 예 이놈 너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가 양반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제대로 안 모시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모시지 않고 어디로 다니느냐 얘기하는 거죠. 일단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말뚝이에게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게 드러나죠. 자, 말뚝이 뭐 할 차례예요? 조롱할 차례죠. 예, 제가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에 국 말아서 일조식하고 아침 일찍 먹고 마국간에 들어가서요.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요 맥락 잘 봐야 돼요. 지금 말뚝이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생원이죠. 그러면 지금 노새원님을 끌어다가 요 발음이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 왜 연세 있으신 분들 부를 때 앞에 노 누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늙은 생원님 연세 있으신 생원님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노새원님을 끌어다가 이제 생원이 나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냐 그랬더니 제가 노새원님 생원님 끌어다가 솔지를 살살해서 말뚝이님 내가 타고 오히려 자기가 올라타고 있다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역시 유사한 발음을 활용한 언어 유희 드러나는 거고요. 물론 양반을 조롱하는 거죠. 자, 다음에 서양, 영미, 법덕, 프랑스, 독일입니다. 동양 삼국을 무릎매주 밟듯 거침없이 다니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걸 남들이 북향상 방방곡곡 면면촌촌이 바위 틈틈이 모래 찜찜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뚝한 놈이라고 해가지고요 비속어 쓰고 있네요. 역시 요거 언어 유희와 그다음에 놈이라는 비속어를 통해서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비슷한 놈도 없습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없습디다 이런 말투도 또 뭡니까? 불만 섞인 어조가 되는 거죠. 역시 양반을 조롱하는 맥락이고요. 다만 이제 전체 흐름에서 양반을 조롱하는 맥락은 괜찮은데 이 부분은 표현 보죠. 밑줄 쳐져 있죠.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어디는 뭐요 어디는 뭐라 뭡니까? 대구법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음보가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해가지고요. 사음부의 반복 확인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방방곡곡 면면촌촌 해가지고요. 같은 말을 겹쳐 쓰고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처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면면촌촌이 바위 틈틈이 모래찜찜이 참나무 결결이 해가지고 라임 넣고 있네요. 유사음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사문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반 찾으려고 심지어 바위 사이, 모래 사이, 나뭇결 사이까지 다 돌아다녔다고 부풀려서 표현하고 있죠. 과장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인용이 되면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오기 때문에 표현 방식 잘 정돈해 주시고요. 자, 중략이라고 해놨는데요. 순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어떻게 되겠어요? 양반들 호통치고 말뚝이 변명하고 그 다음에 뭐 양반이 안심하면서 다시 다 같이 어울려서 춤을 추겠죠. 이 부분은 중략을 해놓은 게 말뚝이와 생원이 이때 이 부분에서 비속어를 주고받는데 수위가 너무 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출제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질문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게 유튜브 강의여서 좀 자유롭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 올릴 수 없을 만큼 수위가 센 비속어가 나옵니다. 6번 지문 보죠. 생원이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이리 돌아다니느냐 그랬더니만 말뚝이 조롱할 차례죠.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면서 그래서 말뚝이가 땅바닥에 동그라미 그리면 여기가 하나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역시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그냥 동그라미 그리는 것만으로 하나의 장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다는 민수국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흐름상 조롱할 차례예요. 예, 이만큼 털을 잡고 그저 참나무 울타리를 그저 말뚝을 드문드문 꽂고 지푸라기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철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아니 지붕 없고 말뚝 받고 지푸라기 깔면 마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을 지금 짐승 취급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원이 화내죠. 그런 다음에 말뚝이가 여러 가지 한자위로 얘기를 하는데 뜻은 가볍게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보세요. 마구간 마련해 놨다고 조롱한 다음에 변명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변명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좋은 집 마련해 놨습니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30쪽 갑니다. 셋째 줄에 그래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해가지고요. 크고 화려한 집을 마련해 놨다라고 하면서 변명하는데 여기서 앞부분과 조금 달라지는 게 삼털 같은 칼담배를 거친 담배를 저평양 동푸로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죽여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요. 변명하다가 다시 뭐하고 있다라는 거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요게 살짝 달라진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양반들 다시 화내고요. 그죠? 똥물에 죽여놓은 담배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생원이 다시 화내고요. 말뚝이가 이 양반 어찌됐소? 쇠털 같은 담배를 소의 털처럼 부드러운 담배를 꿀물에다 죽여놨다 그리하였소. 꿀맛 나나요? 그랬더니 양반들 다시 안심하고요. 춤추죠.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세처방으로 말뚝이가 아까 동그라미 그렸던 곳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거기가 하나의 새로운 장소가 되는 거죠. 역시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다는 민수국의 특성 확인하시고요. 7번 지문 가보죠. 생원이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 자기들이 유식하다는 거 과시하려고 글 지어보자고 하는 거죠.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그럼 동생이 운자를 내게. 춘향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한시의 끝에 맞춰야 되는 글자. 그러면 자 서방이 네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자입니다. 그러면 한 줄은 산, 한 줄은 영으로 끝나야겠네요. 그건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하면서 자 울룩줄룩 그죠? 울룩줄룩 이거 음성 상징어죠. 모양 나타낸 말. 작대산 큰 산을 지으니 그 산 이름이 황주평산의 동선령이다. 이게 한시가 아니죠. 그죠? 큰 산에 그냥 지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자만 맞췄을 뿐이고요. 그죠? 한시를 지은 게 아니라 지명을 열거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스스로 무식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양반들의 학식, 교양이라는 게 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말뚝이가 나서서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양반들 스스로 자신들의 무지함,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달라지네요. 자 서방이 같이 있고요. 잘 지었습니다. 그럼 동생 한기 지어보세요. 형님이 운자를 내십시오. 총자 무자세. 그 운자 벽자 어려운 글자록은 형님 한 마디 들어보십시오. 자 집쓰기 앞총은 헝겊총하니 남학신 지축의 검을 모시라라고 해가지고요. 총
못으로 끝나기는 했는데 뜻은요 한시가 아니죠. 집신의 앞은 헝겊으로 묻고요. 남학신 뒤에는 못 박았어요라고 해가지고요. 둘 다 아주 그냥 무식합니다. 그죠? 자, 양반들의 어리석음, 이 교양이 얼마나 허구적인가가 폭로되고 부각되고 있는 거죠. 8번도 맥락 비슷해요. 8번에. 자, 생원. 그러면 이번엔 파자나 하여보자. 이 파자가 뭐냐면 우리 왜 한자 같은 경우는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합되어 있는 부분을 끊어 가지고요. 그걸 풀어서 수수께끼로 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평범한 새가 뭐게 그러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의 평범한 새가 아니라 평범하다라는 뜻의 한자가 무릇 범자가 있고요. 새는 뭐예요? 새 주자죠. 그러면 이 무릇 범자와 새 주자가 결합된 원래 글자가 무엇인가라는 거 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황봉이요 이렇게 하는 게 파자놀인데 한자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생원과 서방이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주둥이가 하얗다는 의미의 한자와 몸뚱이가 알락달락하다는 의미의 한자를 결합해서 원래 뭔가를 맞춰야 되는데 자, 한참 생각하다가 그거 웅고우편의 사전입니다. 그죠? 사전에도 없는 자인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혹시 그거 피마자 아주까리 얘기하는 거죠. 피마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파자놀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모양이 말 그대로 모양이 그렇게 생긴 그죠? 자로 끝나는 말을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식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7번 지문에서 봤던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생원이 그거 동생 참 용할세. 형님 그럼 내가 그럼 한자 불어라고 거의 더맨더머 수준이네요. 자, 부르게 논두렁에 살피 삽짓고 섰는 자가 무슨 잡니까 그랬더니 그거 참 어려운 자세. 그거 노림자가 아닌가. 파자놀이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로 끝나는 말을 떠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서방이 형님 잘 맞췄습니다 해가지고요. 이 부분에서 양반들이 조롱되는 방식 한번 부각하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양반들이 스스로의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양반들의 학식 교양의 허구성이 폭로됨으로써 양반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양반을 조롱하는 작품이고요. 풍자는 작품이고요. 작품 감상하기 위해서요. 현대극과는 다른 전통극, 민속극의 특성 같은 거 우리 중간중간에 봤었죠.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말뚝이 같은 인물을 우리가 방자형 인물이라고 하고요. 3번에 봉산 탈춤이 전체적으로 7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7개의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독립적인 이야기가 그냥 한 세트로 묶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1과장부터 7과장까지 무슨 얘기인지 암기할 필요 없고요. 다만 독립적인 7개 이야기가 묶여있는 옴니버스식 구성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4번에 양방춤 과정에서는요. 제담의 구조가 반복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윈직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는 나올 법한 내용이지만 이게 공무원 시험에 나왔다는 거 그죠? 가장 근간에는 2020년에도 나왔다는 거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핵심 문학은 마무리할 겁니다. 진즉에 끝냈어야 하는데 이제 마무리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1.5 비문학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끝낼 겁니다. 제가 그 12월 말까지는 기출까지 다 할 거거든요. 그죠? 비문학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현대 문학은요. 요거는 기출됐던 작품들 중심이기는 한데 어렵지는 않아서요. 그냥 한번 틈틈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핵심 문학 강좌 다 끝내신 다음에 현대문학 부분은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이게 책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강의하는 것 자체도요. 저작권 부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요. 현대문학 부분은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핵심 문학 강좌는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